여러분, 지금 당장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보시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현금, 통장에 찍힌 숫자, 심지어 살고 있는 집값까지 정확히 반토막이 났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내일 들어올 줄 알았던 월급마저 끊겼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장 오늘 저녁 메뉴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겁니다. 이 섬뜩한 상상은 지금 바로 우리 옆나라 중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인구 14억의 대국, 그 중에서도 한국 전체 인구의 8배에 달하는 4억 명의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대륙의 중산층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계 경제를 떠받치던 가장 큰 소비 시장이자 탐욕스러운 구매력을 자랑하던 그들이 지금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접하며 그냥 성장률이 좀 떨어졌나 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대한 붕괴의 서막이자 시스템의 종말입니다. 왜냐고요? 중국 중산층의 몰락은 단순히 남의 나라 불구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장이 멈춥니다. 그들이 해외여행을 오지 않으면 명동과 제주도의 상권이 뿌리째 흔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들이 헐값에 물건을 쏟아내며 전 세계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노후 자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걸린 아주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꺼졌을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충격파가 닥칠지, 그리고 이 거대한 몰락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아주 집요하고 적나라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편의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하고 가야겠죠? 중국 중산층,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중국 국가통계국 기준으로는 연소득 1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사이의 3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연봉 1,900만 원에서 9,500만 원 사이를 버는 가구들이죠. 이 사람들 숫자가 무려 4억 명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중산층 4억 명을 빼면 나머지 10억 명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리커창 전 총리가 생전에 했던 충격적인 고백 기억하십니까? 중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6억 명은 월 수입이 고작 1,000위안, 우리 돈 19만 원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상위 1%의 부자와 30%의 중산층이 나머지 10억 명의 빈곤층을 끌고 가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를 끌고 가던 기관차인 4억 명 중산층이 멈춰섰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매달려 있던 10억 명의 저소득층은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아비규환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이 4억 명이 지난 40년 동안 개혁 개방의 혜택을 입으며 중국 경제를, 아니 세계 경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아이폰을 사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한국 화장품을 바르고 루이비통 가방을 사들이면서 말이죠.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목을 매달았던 이유가 바로 이들의 부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현재 이 거대한 4억 명의 군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증발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여러분은 중국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 중산층 붕괴의 첫 번째 방아쇠이자 가장 치명적인 폭탄은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 부동산 위기를 그냥 집값 좀 떨어지는 사이클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심각하고 구조적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한국과 중국의 자산 구조 차이를 뼛속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고 자산 비중이 높다고 하지만 중국은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 인민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계 자산의 무려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비정상적으로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단순히 가족과 밥 먹고 잠자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은행 예금이자 주식 계좌이자 국민연금이자 내 자식의 미래입니다. 평생 번 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돈, 친척에게 빌린 돈까지 전부 끌어모아 아파트라는 콘크리트 덩어리에
몰빵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지난 몇 년 사이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헝다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는 2026년인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어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같은 일선 도시의 외곽 지역조차 집값이 고점 대비 30%, 심한 곳은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는 말할 것도 없이 반토막이 났죠. 자, 여기서 아주 쉬운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어서 10억 원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 돈을 금고에 넣어뒀어요. 내 노후 자금이고 내 자식 대학 등록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금고 안에 있던 돈 4억 원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둑이 든 게 아니에요. 그냥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겁니다. 이게 지금 중국 중산층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일을 못해서 가난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돈을 묻어뒀던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자산이 삭제된 겁니다. 경제학 용어로 역자산 효과, 네거티브 웨스 에펙트라고 하죠.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가장 먼저 소비를 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상황은 단순한 심리적 위축이 아니라 실체적 공포입니다. 더 끔찍한 건 란웨이로 랭큘루 현상입니다. 우리말로는 썩은 꼬리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돈은 다 냈는데 건설사가 망해서 짓담한 아파트들이 중국 전역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들어갈 집은 뼈대만 남아있는 상황.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하며 공사 현장에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공안의 진화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안 팔고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보통의 시장 경제라면 그렇습니다. 언젠가 오르겠지 하고 버티죠. 하지만 중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공동부유, Common Prosperity라는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말은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이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중산층의 숨통을 조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대출을 막고 거래를 규제하는 3대 레드라인 정책을 너무 급격하게 밀어붙였고 시장은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살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고 사고 싶어도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는 거래 절벽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유증입니다. 2022년 말까지 지속된 그 가혹했던 봉쇄 기억하시죠? 아파트 현관을 용접하고 사람들을 가두던 그 광기 말입니다. 그때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2026년인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 생태계와 소비 심리는 단순히 봉쇄를 푼다고 해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2023년에 발표된 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 가구의 소득 변화를 조사했더니 중산층 가정의 11.4%가 소득이 30%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10%에서 30% 줄었다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40%가 넘는 가정이 소득 감소를 겪었습니다. 반면에 소득이 늘었다는 사람은 4분의 2도 안 됐죠. 2026년 현재 이 수치는 더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값은 폭락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에서 월급은 줄었습니다. 당연히 지갑부터 닫겠죠. 외식을 줄이고 옷을 안 사 입고 여행을 안 갑니다. 스타벅스 대신 990원짜리 저가 커피를 마시고 백화점 대신 초저가 쇼핑몰을 뒤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중국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진짜 이유입니다. 4억 명이 동시에 지갑을 닫으니까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려서 망하고 기업이 망하니까 일자리가 줄어서 소득이 더 주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 이 악순환이 지금 중국 경제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부동산 거품 꺼지고 경기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단순한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의 실패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부릅니다. 공산당이 통치하되 시장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시스템이죠. 덩샤오핑의 흑묘백료론 이후 중국은 이 시스템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의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불가능한 모순덩어리였던 걸까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체제를 억지로 섞어놓은 결과가 2026년. 지금 어떤 끔찍한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더 깊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보통 나라라면 경제가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정부가 부양책을 씁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기업 감세를 해서 투자를 유도하죠. 소비 쿠폰을 뿌려서라도 돈이 돌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몇 년간 정반대로 갔습니다. 기업 규제를 더 강화하고 사교육 시장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의 팔다리를 묶어버렸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시진핑 주석과 공산당 지도부가 경제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무서운 정치적 계산, 국진 민태가 깔려 있습니다. 나라는 나아가고 민간은 물러난다. 즉, 국가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민간 기업의 힘을 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으니 우리랑 비슷한 경제 논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제1 원칙은 바로 당의 통제력 유지입니다. 민간 기업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기업들이 국영은행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더 많은 돈을 움직이면 당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마윈이 정부를 비판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 성장률을 희생해서라도 민간 기업의 군기를 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혁신의 실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워 일하고 아이디어 짜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제2의 알리바바, 제2의 틱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와서 너 너무 컸다. 지분 내놔라. 공익을 위해 기부해라 하면서 회사의 경영권을 흔듭니다. 심지어 CEO를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러면 누가 창업을 하고 누가 목숨 걸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2026년 현재 중국의 신생 유니콘 기업 탄생 속도는 5년 전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외국인 투자 자금 FDI는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경제의 활력이 죽어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시장에 미래는 없습니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은 바로 지방정부의 빚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땅 장사로 경제를 굴렸습니다. 지방정부가 농민들에게 헐값에 땅을 강제 수용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비싸게 팝니다. 그 차익으로 다리를 놓고 빌딩을 짓고 고속철도를 깔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중국 GDP 성장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인프라 투자에서 나왔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개발업체들이 줄도산하니 땅을 안 삽니다. 지방정부의 수입원이 하루아침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흥청망청 쓰느라 빌린 돈은요? 산더미입니다. 공식적인 부채 외에 LGFV 지방정부 융자기구라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숨겨둔 빚까지 합치면 중국 지방 전부 부채가 100조 위안이 넘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경 9천조 원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의 30년치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빚 때문에 지금 중국 지방정부들은 파산 직전입니다. 공무원 월급을 몇 달째 체불하고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가로등을 끄는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지방정부가 빚 갚는데 급급하니 돈이 민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손발이 다 묶인 식물인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제재에서 중국이 힘든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가 중국의 제조 2025 꿈을 꺾고 결정타를 날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밖에서 날아온 주먹이고 중국 경제가 진짜 병든 건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재가 없었더라도 부동산 거품, 지방부채, 그리고 공산당의 통제 욕구라는 이 세 가지 암세포는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죠. 이 구조정보순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2023년 중국 정부가 청년 실업률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자 발표를 중단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나중에 통계 방식을 바꿔서 수치를 낮춰 발표했지만 아무도 그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2026년인 지금 상황은 더 나아졌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북경대 장단당 교수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명 중 1명이 백수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탕핑족, 즉 누워있기를 넘어서
아예 전업 자녀가 하나의 직업처럼 굳어졌습니다.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가사노동을 하고 용돈을 받는 걸 직업으로 삼는 거죠. 웃픈 현실입니다. 명문대를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양질의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요. 배달 라이더조차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박사학 기자가 배달통을 메고 달리는 기사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공울기 고학력 빈곤층이라는 자조적인 단어가 유행하겠습니까? 청년이 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는 한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인구 보너스가 끝나고 인구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양할 연금은요? 지방정부가 돈이 없어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4억 명 중산층 붕괴의 진짜 의미입니다. 지금의 중산층은 자산이 줄어서 무너지고 미래의 중산층이 될 청년들은 아예 사다리를 걷어차인 겁니다. 과거에는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더 부자가 될 거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중국인들을 미친 듯이 일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시진핑 3기를 거치며 그 믿음은 내일은 오늘보다 더 가난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경제, 이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부동산은 무너졌고 정부는 돈이 없고 기업은 투자를 멈췄고 청년은 눕방을 시전 중입니다. 이 거대한 중국 경제의 엔진이 멈췄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혹시 중국 망하면 통쾌하다. 중국 공장 멈추면 우리 물건 더 잘 팔리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갑을 생각하면 절대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져야 정상입니다. 과거 20년 동안 우리는 중국 특수를 누렸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 우리 물건을 사가고 우리 경제도 같이 컸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였죠.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반사이익이 아니라 공멸의 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여러분 주변의 사장님들입니다. 지금 한국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줄도상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바로 알리, 테무, 쉬인으로 대표되는 시커머스의 공습 때문입니다. 단순히 직구가 싸다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내수에서 안 팔리는 재고를 말 그대로 덤핀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티셔츠가 2,000원, 스마트폰 케이스가 500원입니다. 심지어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수출 실적을 만들기 위해 보조금을 퍼부어주고 중국 기업들은 창고에 쌓아두느니 원가 이하로라도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디플레이션의 수출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불경기와 디플레이션이 초저가 물건이라는 바이러스를 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동대문 패션 시장은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물건 떼다가 스마트 스토어 하던 2030 사장님들도 줄 폐업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과 한국 소비자가 앱으로 직접 연결되는데 중간 유통업자가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의 파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이 멈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케미칼이나 LG와 포스코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의 주가나 실적 보셨습니까? 2026년 현재 처참합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에틸렌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에 중간재를 팔았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원료를 보내면 중국이 그걸로 장난감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제조업 굴기를 외치며 중국 내에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산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씁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쓰고도 남아서 헐값에 전 세계에 뿌리고 있습니다. 자금률 100%를 넘어 과잉 공급 상태가 된 겁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망하면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들어가야 할 철근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 막대한 철강 물량이 한국 항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정부 보조금 받고 원가 무시하고 밀어내는 중국산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포의 실체입니다. 중국은 더 이상 우리의 고객이 아닙니다. 굶주린 경쟁자이자 시장을 교란하는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차이나픽으로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중국이 굴러떨어지면서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생존 매뉴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첫째, 중국 소비재 관련 주식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십시오. 아직도 한한령 풀리면 중국인 단체 관광객 오면 화장품 주식, 면세점 주식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국 2030 세대는 이제 한국 화장품을 쓰지 않습니다. 자국 브랜드인 차오파이 애국 소비 제품을 씁니다. 품질 격차는 이미 사라졌고 애국 소비 성향은 더 강해졌습니다. 여행 와서 김은 사갈지 몰라도 예전처럼 한국 백화점을 싹쓸이하는 큰 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럴 돈도 없고요. 둘째,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 혹은 중국과 아예 상관없는 시장을 보십시오. 반도체 중에서도 범용 메모리는 위험합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이미 무섭게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에 들어가는 HBM 같은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장비를 못 구해서 따라오지 못합니다. 여기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화물선은 중국이 다 가져갔지만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은 아직 한국의 동무대입니다. 이런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인도와 미국입니다. 이미 2024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국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은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북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이 돈의 물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하는 미국 시장을 위한 전력 설비 변압기, 인프라를 다시 짓는 건설기계, 이 분야들은 중국이 없어도, 아니 중국을 배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차원에서는 직무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 무역 사무나 중국어 통번역, 그리고 중국 소싱에 의존하는 구매 대행업은 앞으로 5년 안에 소멸하거나 AI와 플랫폼에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중국의 저가 공세를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딩 능력이나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은 더욱 귀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싸게 파는 것으로는 승산이 없습니다.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개인과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비교적 편하게 성장했습니다. 거인이 밥을 먹으면 우리도 콩고물을 얻어먹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그 거인은 병들었고 미쳤고 심지어 굶주려서 우리 밥그릇을 노리고 있습니다. 4억 명의 중산층이 증발하는 중국. 정부가 이경원이 넘는 빚뒤에 앉아 아무것도 못하는 중국.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누워버린 중국. 이 거대한 붕괴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불똥이 튀고 안방까지 연기가 차오르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만 하지는 마십시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중국 의존도를 강제로 줄이게 된 지금이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싼 중국산에 의존하던 가성비의 시대와 작별하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과 브랜드로 승부하는 프리미엄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미국과 인도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도 살고 여러분의 계좌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국 경제의 변화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충격적입니다. 경제 편의점은 앞으로도 이 거대한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생존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돈이 되고 더 뼈가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